이 혼란한 와중에 이 조셉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뭐 경험자니까 잘 처리를 할 겁니다. 게다가 머스크 형님이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때문에 난리 났죠. 위기설이 돌고 딱 48시간 만에 파산을 했는데요. 국민연금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순식간에 300억이 증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약 80조 원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지가 3월 초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국민연금이 300억을 날렸다는 얘기가 또 도네요. 그래도 미국의 연준이 모두 보호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지난 일요일 발표가 났죠. 미국의 연준은 예금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준다. 즉, 이 은행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는 아직까지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뭔데 부터 살펴보시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인데요. 2020년도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때 당장의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금리를 빠르게 조정할 때는 멀리에 부작용이 존재하죠. 22년 작년부터 금리를 인상하면서 어딘가에서 발생할 약한 연결고리가 깨질 거다라고 다들 불안해했었는데요. 그것의 일부는 작년 크립토 시장에서 있었고요.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그 조짐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건 지역은행인데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혹은 돈을 빌려주고 맡아주는 은행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이 작은 건 아닙니다. 미국 은행 순위에서 약 17위, 1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도에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흐르는 돈들이 기업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투자 자본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죠. 이 돈들을 받은 벤처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많이 예치를 하게 됩니다. 불과 1, 2년 만에 실리콘밸리의 예치금이 크게 불어났다는 걸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 불어난 예치금을 가지고 장기 국채를 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22년도부터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장부에 이 국채 가격을 장기 채권 형태로 기입하다 보니까 매입 가격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추적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채권을 작년에 100원에 샀는데 오늘 가격이 80원이라면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채권을 매입하고 표기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표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는 건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 상품 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입니다. 즉, 채권을 구매하고 만기까지 팔지 않겠다고 정했으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 측정, 거래 원가는 취득 원가의 가산, 비용으로 처리하는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뭔 뜻이냐면요. 상가격 그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장부에 채권에서 발생한 현재의 손실 또는 이익의 금액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비유해보면요. 21년도에 저희가 부동산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구매 당시의 가격이 10억이면 22년, 23년을 지나오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격 하락폭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데요. 이는 비파생 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 보유 금융자산,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 금융자산,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융자산도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긴 합니다. 이 경우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하고 자본 항목으로 이연시켰다가 당해 금융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최근 시점에 이 시장 가격을 장부에 기입을 해서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에 기록을 해놓는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시장에 풀린 돈들이 회수되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죠. 풀린 돈들이 회수가 되니 소비도 죽기 시작하고요. 벤처 회사들의 실적도 덩달아 나빠집니다. 그러니 벤처에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22년도 4분기 실적이 3월 초에 나왔는데요. 이걸 보고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채권 가격이 이상함을 발견하고 경고를 날립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돈을 빼려고 은행에 막 가는데요. 은행의 잔고가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채권을 팔아서 이 돈을 다시 예금자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가격을 보니까 장기 채권의 가격이 예전에 샀던 그 가격이 아닌 거죠.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객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은행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다시 더 많은 고객들이 돈을 빼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난 3월 12일 주말 사이에 연준의 조치가 바로 나왔죠. 바로 어떻게 발표가 나왔냐면요. 구제금융은 없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는 해줄게 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은행 규제 당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이 이번 주에 1차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실리콘밸리의 은행의 자산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장 급한 분들을 꺼준다는 얘기인데요. 실리콘뱅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게 국채잖아요. 이미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해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 가격이 단기간에 복구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페드가 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했고 이 기금은 미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담보가치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구매했을 때 금액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10년물 채권을 100원에 샀고 현재 가치가 8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담보가치를 80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시 100원으로 평가를 해줘서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말로는 구제금융이 없다고는 했지만 이게 사실상 구제금융이나 다른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결국 납세자의 돈으로 살려주겠다는 뜻과 뭐가 다르냐 이렇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예금자가 아니라 은행 주식에 투자한 투자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저희의 국민연금기관이라는 겁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요. 한 300억? 이렇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VB, 즉 실리콘밸리 뱅크의 지분을 10만 795주 보유했다고 22년 말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기준으로요. 주당 250불이었거든요. 이게 가치가 약 30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국민연금 전체 기금 890조 원에 비하면 굉장히 티끌 같은 돈으로 보이죠. 네, 300억 원이 티끌입니다. 아무튼 연준이 이런 조치를 빨리 한다는 얘기는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들에서도 뱅크런이 촉발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결정을 하는데 48시간이 걸렸으니까 다른 은행들도 얼마나 빨리 무너질지 눈에 뻔히 보였던 거죠. 게다가 2008년도에도 처음엔 구제금융이 없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걸 대중은 알고 있습니다. 얘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혼란한 와중에 이 조셉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뭐 경험자니까 잘 처리를 할 겁니다. 게다가 머스크 형님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들리는 소식은요. 이건 개별 은행의 문제지 금융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준은 현재의 미국 금융 시스템은 상위 5개 금융기관에 약 13조 달러의 자산이 묶여 있는 등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은행이 뱅크런 사태를 겪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반은 계속 기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준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죠. 다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22년도 연말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강원랜드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건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강원랜드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부도 사태로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진 여파로 분석을 했었죠. 그러면서 건설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지역 건설사에 투자한 지역 은행들의 뱅크런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레고랜드가 있나요? 게다가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22년 12월에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태가 일단락됐죠. 이처럼 한 차례 사태를 겪고 나면 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이전과 같은 동일한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늘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저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 역시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모양이긴 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시장은 다시 반등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조금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용어나 내용을 쉽게 풀이해서 설명드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